오늘 미국 3대 지수가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끝났습니다. 뭐 나스닥이 플러스로 끝나긴 했지만 약하고, 스몰캡도 빠진 상황이고, 유럽 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않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은 혼조세였는데 중국하고 미국, 일본이 좀 좋았는데 일본은 스가 총리가 사임하면서 주가가 팡 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야, 이건 뭔가 좀 똑바로 하려나 보다 이러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중국은 많이 조정받은 이후에 그 PMI 지수들이 안 좋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차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근에 가장 빨리 올라가는 곳이 두 곳이에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방향성이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냥 크게 놓고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려 올라왔고, 기저효과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원금 같은 것들로 인해서, 혹은 그 실업급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급격하게 경제 시스템이 밀려 올라왔고, 그런 과정에서 서플라이 체인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이제 굉장히 경쟁이 빨리 올라가고 있으니까 추구 전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테이퍼링이나 추구 전략을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준금리 올린 것도 있죠. 우리도 올렸고, 이번에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강해지면서 시장이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뭐 이미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제 한번 올라가면 추구 전략이나 이런 거를 할 때 한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핑계 댈 거리가 많아져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장이 힘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얘기 잠깐 보면은, 큰 흐름으로 놓고 보면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 부분이 빨리 올라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하고 고용 부분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입장인데, 인플레이션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테이퍼링을 고용 때문에 빨리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테이퍼링이 늦춰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이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거죠. 시장이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스물스물 아직은 이제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디폴트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10월 11월 공화당에서 이걸 법안을 통과시켜줘서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야기가 안 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인프라 법안을 강제적으로 막 밀어붙이면서, 이것도 이슈로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뜬금없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어요. 이거는 시장에서 그냥 호재로 그냥 쓰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봐야 될 이유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스태그네이션이,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인위적이건, 그러니까 강제적이건, 아니면 어떤 현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졌건 간에 기업과 투자 모두, 가계와 기업 모두 심리적으로 투자와 소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쭉 끌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태그네이션을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인플레이션 얘기는 일정 부분의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집과 관련된 부분이 거주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거나, 혹은 임금 상승에 대한 상황이 투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이슈가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올 하반기쯤, 그러니까 중반에서 초중반 지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아주 빠른 속도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기저효과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분의 섹터가 급등한 것, 이 두 가지 섹터가 혼재된 거기 때문에 우려할 만큼의 인플레이션을 생각하지는 않아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시그널이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아래로 세게 내리꽂는 것도 아니고, 테이퍼링이 늦춰진다는 얘기는 긍정적인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시장이 뭐 크게 윗방향으로 튀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시장이 이제 소재가 다 소진되어 있는 상황이고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어떤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세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애매모호하지만 밑방향보다는 아랫방향에, 그러니까 조정의 가능성이 조금 더 커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 얘기가 이제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도 역시 증세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증세 얘기가 지금 내려가 있거든요. 수면 아래로. 5월 뭐 이렇게까지는 계속 증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증세 얘기가 미국은 없어졌는데 이제 첫 신호탄을 영국에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의회를 통과해야 증세를 할 수 있겠지만 증세로 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 채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자금 살포나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증세에 대한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거론이 아니 될 수 없을 거고, 이게 이제 기업 법인세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로 간다면 아니 갈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결과적으로는 기업 투자하고 이익, 그 다음에 가계 소비,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향후에 일정 부분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경제가 안 좋아서 사실 경기 수축이란 단어, 혹은 경기 둔화, 혹은 경기 확장 속도의 저하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이 중국이거든요. PMI 지수들이 이제 안 좋게 나온 것들이 둔화 쪽으로 넘어가 있는 것들이 다수 나왔으니까. 근데 지준율을 인하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지준율을 인하하겠다는 얘기들, 그 다음에 속도를 맞춰서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중국 지수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개의 축인 유로존하고 미국은 심리적 동요나 일정 부분의 어떤 경제 지표의 약간의 그 상승 탄력의 둔화는 있지만 경기 수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서프라이즈로 나온 게 중국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9월 7일자 기사고, 누가 쓰셨나? 신정은 기자께서 쓰셨네요. 9월 수출 2,935, 그러니까 9월 수출이 생각보다 전반치보다 모두 웃돌아서 나왔거든요. 이게 중국의 관세청 통계인데, 여기 보시면 8월 나온 게 총 수출액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 4.9% 늘었어요. 수입은 5.1% 늘었고, 그 다음에 전월 대비 요거는 전년 동기 대비는 15%, 23% 늘었거든요. 그 다음에 1월부터 8월까지 두 개 치러 놓고 보면 이 정도 늘었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경기 수축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글로벌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진다, 뭐 이런 전체적인 뉘앙스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경기 수축,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의 8월 움직임은 그렇지 않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튄 것도 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실제로는 스태그네이션이라는 단어를 현재는 쓰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과 관련해서 좀 보면 기니에서 쿠데타가 발생해가지고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 쪽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보시면 이거는 한경 글로벌 마켓의 이고은 기자께서 9월 7일자 쓴 건데, 알루미늄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알루미늄 기니 다음으로 많이 생산하는 곳이 호주거든요. 그래가지고 호주 쪽이 좋은 상황을 보인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호주가 반사이익을 누릴 걸로 예상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중국이 화웨이 제재 때문에 석탄도 수입을 금지시켰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석탄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중국이 끌어다 써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알루미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알루미늄도 그렇고 석탄도 그렇고 두 개 다 역풍을 맞으면서 이 가격이 계속 중중중중 밀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알루미늄이고, 이거는 석탄이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죠. 대규모 생산을 해야 되는 입장. 물론 뭐 전 세계에 다 생산 알루미늄 관련된 제품이나 혹은 철강 관련된 것들 혹은 석탄 수요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경제 제재가 원자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건 뭐 부분적인 거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CRB 전체 지수를 놓고 보면 상승 탄력이 약간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금속시장 지수인 LME 지수를 봐도 상승 탄력이 좀 약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거지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이런 기사들, 부분적인 기사들을 보고 인플레이션 전체를 다 커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로스가 한마디 하셨거든요. 조지 소로스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블랙록이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패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안 좋은 정책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중국 투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은 좀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는데, 지금 시진핑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들이, 이제 시진핑이 3년임을 묻는 게 내년도 11월 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고위 관직이나 이런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임명이나 이런 부분들 막 정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3년임이 되기 전까지는 중국 당국 자체 기업들도 군기잡기를 계속 할 것 같고, 최근에 이 우리나라 관련돼서 이게 아이돌 팬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난리를 또 치고 있죠. 저희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주식들은 좀 부정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진핑 리스크가 계속 작동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년도 연임 전까지 시진핑 리스크가 계속 작동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 실수라고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상승하지 못하고 탄력을 잃으면 오히려 그게 긍정적인 투자 시그널일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 상하이나 이런 쪽이 올라가면, 전기차는 제가 청산했는데 지수는 아직 청산을 안 했거든요. 중국 지수 올라가면 현금화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차트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보여드렸었는데, 이 차트입니다. 이게 보라색이 상하이 지수고, 이 캔들 차트가 S&P 100 지수거든요. 그런데 중국 지수는 좀 특이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IT 버블 붕괴 이후에 전부 다 시장이 내려갔죠. 그 다음에 2003년도 중반쯤부터는 글로벌 추세가 올라가는 패턴으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도 확장 국면을 접어들었었는데, 특이하게도 상해 지수는 여기 보면 2004년도 3월 이후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중국도 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오랫동안 2004년 3월부터 2005년 7월까지니까 거의 2년 넘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을 다 반영했습니다. 그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똑같았어요. 붕괴된 이후에 반등했다가 실제로 경기 확장 국면이 추세적으로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중시장은 장기간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조정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정점을 친 게 2009년도였고요. 저점을 친 게 2014년도니까 5년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걸 다 반영했습니다. 지금 향후의 진행되는 상황이 시진핑 리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글로벌의 그 경기 사이클은 확장 국면에 진입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제 밀려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 시장 혼자 밑으로 쓸려 내려가고 있다면 나중에 이런 기회가 다시 한번 발생할 겁니다. 이런 기회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장이. 지금은 단기간 들리면서 다른 쪽은 조정받을 것 같은 느낌처럼 보이는데, 얘는 혼자 치고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보면 이제 꽤나 많이 올라왔는데 얘는 못 올라왔죠. 추세적으로 같이 따라갈 거냐,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얘가 시진핑이나 이런 쪽이 정책적 시진핑 리스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정 부분 튄 이후에 올라가질 못하고 다시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동안 중국 지수는 안 들어가고 글로벌 경제 사이클하고 글로벌 주식시장하고 같이 맞물려서 보고 있다가 타이밍을 잡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뽑은 기사는 NC소프트인데요. 아래로 폭락해서 63만원대인가요? 64만원대 있는데 이번에 자사주면서 30만 주를 오늘 8일 장내에 매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12월 12월 7일날 종료한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가격 추세에 영향을 미칠까? 추세.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는데 시작하는 날 요번 주 잠깐 보면 알겠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 NC소프트의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문제, 근본적 경쟁력이라든가 어떤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되어 있는 것으로 투자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오늘 한번 들여다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며칠 동안. 그리고 LG화학은 폴더블 폰이 이제 대세가 폴더블 폰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먼저 그러니까 일본이라네. 중국에서 먼저 냈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쪽, 그 다음에 오늘 삼성이 또 냈는데 대세는 폴더블 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핸드폰이 이제 스마트폰이 전부 다 폴더블 폰으로 대체되지 않을까. 고가품들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디스플레이 쪽에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많이 서용이 될 건데 이제 LG가 양방향으로 접을 수 있는 폴더블 폰을 개발했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한테는 부정적이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OLED 관련된 폴더블 폰 그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을 굉장히 많이 점유하고 있거든요. LG화학이 쫓아오면서 그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이거 개발이 됐다. 그 다음에 시장 자체는 폴더블 폰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고요. 도요타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차를 공개했답니다. 이게 다음번 자동차, 결과적으로는 미래를 선도할 자동차거든요.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이게 서울경제기사입니다. 2030년까지 배터리 16조 투자하는데 요거는 9월 7일자 기사하고 곽윤아 기자께서 쓰신 건데 결과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를 2020년대 전반에 상용하겠다는 뜻인데 지금 뭐 2024년, 2025년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상용화되는데 가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전고체 배터리는 그게 수율이 올라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다만 이게 향후에 결과적으로는 자동차에 전부 이 전고체 배터리가 달릴 거는 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심히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입장에서 도요타라고 하는 주식도 좀 쳐다봐야 되는 주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에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9월 7일자 기사인데 이거는 정소람 기자께서 쓰셨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금융상품 연계 판매하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보험, 펀드, 카드까지 다 막힌다고 얘기가 나왔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이제 문제가 바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지금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거나 추천해서 우리가 그 금융상품을 잘못 투자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소비자들이 대규모로 손실을 보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으로 단순히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겠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뭐 예를 들면 극히 한정된 금액의 수준 내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총 금액이 뭐 몇백만 원 넘지 않는다거나 혹은 극히 제한된 매월 투자 금액 뭐 예를 들면 적립식만 가능하다거나 그것도 이제 적립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 못 간다거나 그래서 충분히 대면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을 수준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이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권유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형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핀테크 쪽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핀테크 금융 쪽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시장에 영향이 좀 일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9월 7일 기사고, 여기 보시면 이현정 기자께서 쓰셨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광기의 끝자락에 가면 이성적이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는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4층 건물에 침대 5개, 침실 5개인 건물이지만 이거 컨테이너로 만든 거거든요. 우리 철 컨테이너 있잖아. 이게 지금 철 컨테이너 밖에가 보이고 이거 유리로 만들어 놨는데, 얘가 얼마에 거래됐다고 나면 하나로 57억 원에 거래됐답니다. 57억 원에. 얘가 보면 중간에 이거 판넬, 여기 성면 판넬이라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단열재 만들고 얘 쓸 거거든요. 이런 건물을 57억에 건물이 나온다? 뭐 광기의, 주택시장 광기의 끝자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기사를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